때는 1945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안에 있는 외딴 섬이야. 이 섬에는 주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 섬에 들어온 외지인들이 있었거든. 그 외지인들은 날마다 관역에 총을 쏘고 폭탄을 던졌어. 미군들이 훈련을 왔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수상해. 부대 마크, 계급장 이런 게 없어. 한마디로 정식 부대가 아닌 거야. 결정적으로 생김새가 좀 낯설어. 남자들 생김새가 어때? 그러니까 동양 분들이 맞아. 전부 검은 머리카락의 동양인이야. 그것도 조선에서 온 사람들. 그럼 이들은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이들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무려 50년 뒤야. 바로 이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된 후부터. 비는 평양 출신으로 체육을 전공했으며 이후 미국 비행사 양성소에 들어가 조종 기술을 익혔다. 지는 금속화학기술자로 비행기 제조회사에서 일했으며 지질학, 물리화학과 기술 방면으로 뛰어나다. 굉장히 엘리트들이시네. 맞아, 엘리트들이야. 사람들의 이름은 알파벳 암호명으로 표시되어 있어. 만약에 이분들에게 알파벳을 하나씩 부여했다면 어떤 알파벳이 가장 중요할까? A 아닐까? 알파벳의 첫 글자 A. A는 50세이며 자신의 사업체 직원들을 모두 투철한 한인 애국자들로 선발했다. 회사의 존망을 무릅쓰고 그의 사업체를 작전에 이용하는 데 기꺼이 동의했다. 멋있는 분이다. 이런 엘리트들이 왜 이런 곳에 모여 있을까? 그니까 탑 시크릿 보고서의 진짜 이름. OSS, 그러니까 전략 첩보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미국 정보기관이야. 우리가 잘 아는 CIA의 전신이지. 일본의 진중한 공습으로 2차 세계대전에 공식 참전한 미국은 OSS에게 한반도 비밀 침투 작전을 지시해.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워싱턴 OSS 본부에선 수중 작전을 계획했어. 바다로 잠수함을 타고 가서 한반도에 침투하는 작전. 이 작전이 바로 넵코 프로젝트야. 산타 카탈리나 섬의 외지인들은 넵코 프로젝트에 동원된 조선인 공작원들이었어. 미국 첩보국 최초의 한인 요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미국인이 아닌 조선인들로 꾸려졌을까? 넵코 프로젝트는 요원 70%가 사망할 거란 예측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프로젝트였어. 그래서 조선인들을 작전에 투입하기로 한 거야.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울 테니까 이들은. 넵코 프로젝트의 공작원을 뽑기 위해 재미 한인들을 미행하고 이렇게 도청한 거지.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만 직접 만나서 얘기했대. 이들이 접촉한 재미 한인들은 대부분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거기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얘기라면 참여를 못 하겠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선에 있는 제 회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요원 A야. He was the perfect agent, the perfect lead agent for that mission. For him also, he had the background of being trained with the youth army, the Korean youth army when he was in Nebraska when he was younger. He had familiarity with firearms and using those types of tools that he would need for the NAPCO project. 요원 A는 14살에 군사학교에 입학해서 무려 3년간 미 육군사관학교와 똑같은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들을 모아서 항일 민병대를 조직했어. 근데 이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봐봐, 형.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어? 대한민국 기업 총수 중에 전무후무한 이력을 가진 유일한 회장.
이분의 성함이 바로 유일한. 요즘 세대에게는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매출액 약 1조 8천억 원. 국내 최대 제약사 중 하나. 바로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이 넵코 프로젝트의 요원 A였던 거야. 지금부터 요원 A, 유일한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때는 1895년 유일한은 청일전쟁이 한창일 때 태어났어. 그런데 1904년 아라사랑 일본이 곧 전쟁을 한대. 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아. 유일한의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해. 더 넓은 세계로 가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유일한이 겨우 9살 때의 일이야. 유일한은 25이 되던 해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돼. 에디슨이 설립한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 유일한은 이 회사에서 최초의 동양인 회계사로 뽑혀서 일하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나? 아닙니다. 저 사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회사를 나와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어떤 사업을 했을까? 의외야. 바로 숙주나물.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만두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 만두에 숙주나물이 필수였거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 어때? 금방 상해버리죠. 맞아. 유일한은 어떻게 하면 이 숙주나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 이거였어. 유통기한 1년, 2년 가는 캔이구나. 그렇죠. 이 일을 계기로 사업은 쭉쭉 번창해. 회사를 설립한 지 6년 만에 자산이 그 당시 200만 불. 지금 돈으로 약 250억을 벌었어. 야, 숙주 팔아서. 대박이지. 와, 대박이다, 진짜.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유일한은 좋은 녹두를 구하기 위해 중국과 조선을 방문하기로 했어. 네. 1926년 유일한은 무려 21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어. 조국에 도착한 유일한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전 조선의 결핵 환자 장년중 11,900여. 폐결핵과 기타 결핵 환자는 조선인 8,238명. 그중 사망한 자는 3,102명. 뭐 기생충, 결핵, 피부병, 성병 제때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던 거야. 유일한은 이렇게 생각했대. 미국의 값싸고 좋은 약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자. 잘 나가는 미국 회사를 접고 조선에서 의약품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 잘 나가는 회사를 접겠다고? 아니 차라리 미국에서 계속 돈을 벌어서 조선으로 보내. 그런데 유일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조선을 떠났지만 한시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대. 유일한은 자신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조선에 시급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전부 투자했어. 전부요? 그렇게 귀국길에 오른 유일한에게 응원을 보낸 딱 한 사람이 있어. 바로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유일한이 미국에 있는 동안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었대. 서재필 선생은 떠나는 그에게 그림 하나를 선물해. 이거 맞죠? 맞아. 유일한 유 씨가 버들 유 씨였거든. 조선 사람들에게 버드나무 그늘 같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였다. 유일한은 이 그림을 회사의 상징으로 삼고 종로에 사무실을 개업해. 그 이름이 뭐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그렇지. 미국에서 온 31살의 천재 사업가. 그의 도전은 이렇게 시작된 거야. 자, 약은 잘 팔렸을까? 완전 쪽박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약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왜? 검증이 안 되죠? 1920년대 일제강점기잖아. 일본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시장을 꽉 잡고 있어. 서울의 약방이며 대형 병원들을 죄다 일본인들이 경영했기 때문이지. 근데
미국에서도 성공한 천재 사업가잖아. 여기서 포기할 유일한이 아니잖아. 아이 그럼. 일단 일본 제약사들이 어떤 광고를 하는지 살펴봤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어. 근데 이 일본 광고들이 아주 기가 막혀. 그림만으로 한번 봐봐. 속이 안 좋고 구토를 할 때도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현기증이 있을 때도 좋을 것 같고, 맞아. 뭐 이렇게 멀미에도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맞아. 두통, 막 우울증까지. 그렇지. 심지어 각종 전염병에도 효과가 있대. 단순한 소화제를 이렇게 만병통치약으로 포장을 했어. 유일한도 아주 센 광고를 준비해. 유한양행은 개업. 웬만한 광고로는 차별화가 안 되니까 과감하게 티저 광고를 낸 거야.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홍보하셨네. 자, 결과는 완전 대박. 광고 덕에 회사 인지도도 수직 상승했어. 유일한은 내친 김에 자체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 그 후 유 회장은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 계약을 위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갔어. 와. 그런데 그때 뜻밖의 제안을 받아.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그 제안을 받는. 처음에 얘기한 그 프로젝트. 해외 바이어들과 중요한 계약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그 회사의 회장님이 자리를 비운다? 말이 안 되지. 어린 자녀들을 남겨둔 채 죽을 수도 있어. 이런데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야. 왜? 조국을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작전 개시가 임박했어. 3개월간 고된 훈련을 마친 유일한과 요원들은 디데이가 잡히기만을 기다렸어.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상부의 연락이 왔어.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정부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지. 4년간 이어졌던 태평양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린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유일한과 요원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의 비밀 작전에 참여했던 건 이 전쟁에 조선인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야 전쟁이 끝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알다시피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 주권을 찾지 못했어. 참여하기를 원했고 내 조국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데서는 허무함? 독립정부 대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왔고 끝내 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졌어.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유일한도 귀국 준비를 서둘러. 그런데 입국이 안 돼. 얼마 전에 유일한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발신인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초대 상공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어. 한국말도 서툰 제가 어떻게 한국 국민을 이끌겠습니까? 저는 그저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셨네. 그러니까 이 일로 유일한은 미운 털이 박힌 건지 무려 7년 뒤에나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대. 그곳에서 또 연락이 왔어. 유한양행은 한 3억 원 정도 내면 되겠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로 손꼽히는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상대 후보를 방해하고 고무신, 막걸리, 돈 봉투로 표를 사다시피 했어. 그러니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맞아, 바로 돈이야.
훗날 알려진 바로는 56개의 기업체로부터 63억 환 정도를 받았대. 야,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415억 원 정도. 유일하는 이 요구를 거절했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자유당 정부면 정말 안 내면은 진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권과의 악연은 이게 끝이 아니야. 박정희 정권 때도 정치 자금을 대라는 연락이 와. 그럼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 얄짤 없어. 대쪽 같으셔. 절대 안 돼. 당연히 박정희 정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뒤져. 당시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했다는 세무조사. 세무조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냐 이거야. 그럼 뭐라도 나오지 그냥. 결과 어땠을까? 두 번째 세금의 날을 맞아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세금을 제때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그 공적을 취하는 훈장과 표창장 등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동탑 산업훈장을 받은 유일한 씨의 경우를 보면은 유한양행의 경영주로서 각종 의약품을 생산해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외에 세금 납부에 모범을 보여 국가산업신장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어 영예의 최고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털다가 결국 훈장을 주셨네. 다 털어보니까.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 유 회장은 항상 이렇게 말을 했거든. 회사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다. 그 회사를 키워준 사회다. 그에게 세금은 기업이 마땅히 사회에 돌려줘야 할 돈이었던 거야. 그렇게 3년 후 1969년 10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유 회장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어. 3년간 부사장으로 일한 아들 대신 당시 전무에게 사장직을 넘겼어. 전문 경영인 제도를 선택한 거야. 국내 기업 최초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와 친척되는 사람 다 내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족하고 뭐고 다 내보내서 해야 된 말이지. 최고 경영자의 임기도 제한했어. 한 번에 3년씩 최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회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유일한은 은퇴 후에도 한국에 남았어. 은밀한 취미가 하나 있었거든. 은퇴 후에 유일한 회장은 이곳에 가는 걸 제일 좋아했대. 유한공업고등학교. 유일한이 사비를 들여 세웠어. 한국 와서 보니까 참 제일 불쌍한 것이 한국 청년들이에요. 공안관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변변치 못하고 또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면 또 비용이 많아서 또 머리는 좋았지만 해도 또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많고. 조국의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 한국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는 데에는 전문 기술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그 덕에 이 학교의 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대. 전교생 전액 장학금이 지원이 됐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훌륭하다. 저희 삶에서 좌우명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요. 1971년 3월 노환으로 입원 생활을 하던 유일한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대. 내 묘소와 주변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길 바란다. 단 유한동산에는 절대 울타리를 치지 말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다오. 어린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느끼고 싶다.
가족들 이름은 뭐예요? 저 할머니 진짜 한국 사람 맞아요? 정말로? 캄보디아 오지에 한국인 할머니가 살고 계셔. 형제들 이름조차 모르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 일제강점기에 10대 소녀가 캄보디아에 올 만한 이유. 위안부? 기억을 잊게 만든 게 아니라 해방이 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캄보디아 오지에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 죽기 전에 가족을 꼭 만나고 싶어.